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천 스마트시티 포럼 축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 스마트시티 협회 회장 정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본 행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인천시와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박재현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에는 데이터 혁신 담당관으로도 재직하셨고요. 대통령 비서실에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은 인천대학교 남호기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산업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인천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성기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유라이프 솔루션즈의 신사업개발본부장과 LG CNS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담당 단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대학교 강현철 교수님이시고요. 교무처장과 동대학교 정보기술대학장에 재임 중이시고요. 인천대학교 ES랩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SAC공사 김성희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도 경험이 있으시고 동대학교의 강의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이훈정 교수님이십니다. 국토부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께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오셨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민, 관, 산, 학이 함께 개최해온 인천 스마트시티 포럼이 올해로 31회를 맞이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시민들께서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이어 두 번째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인천형 뉴딜 사업에 총 12조 5천억 원, 그중 1조 9천억 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인천형 뉴딜이라는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기업, 학계와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애정어린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세미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30분 내로 좀 발표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발표하시는 동안에는 강단에서 마스크를 좀 빼고
이 거리가 있으니까 좀 빼고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로 인천광역시 박재현 정책기획관님께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현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된 게 아니고요. 10월 13일 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초안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 계획을 좀 더 다듬는 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8월 달에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9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F 활동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약 1000명 넘는 오늘 오프라인 참여를 통해서 10대 과제를 선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에는 저희가 시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가서 저희의 방향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22일에는 저 10월 13일 날 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토론회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인천을 스마트시티의 모범도시라고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인천형 뉴딜의 필요성, 인천형 뉴딜의 추진 방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목표와 추진 과제,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인천형 뉴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불리는 DNA 기술 발전이 저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고 향후 10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디지털 전환하고 노동의 자동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대면이나 택배 회사들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그린 경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했는데 지난 100년간 1도의 기온 상승이 있었고요. 2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전 세계 10만 5천여 종의 생물이 멸종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장 장마를 기록을 했습니다. 54일을 기록했는데 이런 것들에서 보듯이 기후 변화가 이제 더 이상은 다음 세대가 아닌 현 세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그린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해서 기후 변화와 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이라고 해서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 환경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MS나 애플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재생에너지만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간재 공급 업체에도 이제 RE100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또 인천 기업들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이미 양극화는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이후로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경제 충격은 일정 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약 10%가 폐업을 하는 등 많은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바이오 산업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개선 등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었고요. 2030년까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작년 성장률은 약 8% 정도 기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표에서 보듯이 코로나 백신 개발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와 각국의 대응입니다. 주요국은 현재 이제 OECD 전 세계 경쟁률이 마이너스 4.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대규모 디지털, 그린,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제 회복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으로 2025년까지 165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방향은 2+1입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사회적 안전망 세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인천시 경제에는 조금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성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요. 제조업 생산성을 말해주는 부가가치율은 2000년도에 40%에서 2018년도에 27.3%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 부분이 먼저 충격을 받고 나중에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조업 부가가치 하락은 결국 저임금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에 결국 저숙련 노동자부터 대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환경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인천이 수도권의 에너지 공급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장소 등으로 인천의 도시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 에너지 중에 화석연료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욱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양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기존 취약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으로 되는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민선 7기에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인천판 뉴딜, 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는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스타트업 파크, 그 다음에 스마트 산단, 그리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스마트 관광도시 최초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내년부터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융합 산업단지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민선 7기에서 디지털, 그린, 바이오의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아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형 뉴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뉴딜의 특징은 인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창의적 뉴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2+1 방향에 더해서 바이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1 지역형 뉴딜로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안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용적 뉴딜입니다.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저희가 가진 환경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체감하는 시민 중심형 뉴딜입니다.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 약 1000여 명에 넘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했고요. 그 의견을 모두 담기 위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과정에 회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비전은 상당히 실용적인 비전을 잡았습니다.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그린, 바이오 뉴딜이 그 세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것이 휴먼 뉴딜입니다. 이 휴먼 뉴딜은 좋은 일자리 사다리로 포용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뉴딜 투자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1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를 상당 부분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6년까지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부채 비율을 약 16%까지 줄였고요. 재정 최우수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해야 될 일, 국비로 해야 될 일을 지방비로 해야 될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살뜰하게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 목표와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단계별의 핵심 목표치는 스마트 공강을 25년까지 1650개, 그 다음에 로봇 기업을 360개, AI 기업을 260개,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매년 5개씩 정도 해서 30개 정도 하는 것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첨단 디지털 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송도에 유치한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송도에는 AI 트리플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를 통해서 AI 창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장 기업은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지원하고 스타 기업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효부지로 남아있는 인천시의 인천대의 재물포 캠퍼스를 창업 인큐베이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계양 테크노밸리를 DNA 기업의 산업에 특화된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항 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공항 입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드론이나 도심항공 교통을 실험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그 다음에 해상을 활용해서 관련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해 저희가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인천 로봇랜드를 로봇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과는 다르게 테마파크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로봇 시 연구 개발과 생산 실증 판매가 모두 가능한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또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또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지원이라든가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국비를 확보한 이미 했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의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이라든가 그런 중소기업 지원도 빠짐없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지원도 저희가 작년에 인천 이음 발행액이 전국 최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다양한 인천 이음 플랫폼도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라든가 그다음 배달 앱 등을 연계시켜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대통령님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스마트 도시 보고대회를 가졌는데요. 그때도 얘기 나온 거는 시민이 체감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최대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 주도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시 자체 공모 사업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역 CCTV를 스마트 시티 홍합 플랫폼과 연계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군구별로 나눠져 있고 방범용, 그 다음에 경찰, 보안용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 관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년에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시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키스티와 저희가 4대 시민 안전 생활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지진이라든가 버스 노선 등등을 GIS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현업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2022년까지 구축을 하고 25년까지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능형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일단 기업과 세상이 똑똑해지는데 정부도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의 양은 많은데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과 연계해서 약 매년 150명의 인턴을 쓰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질과 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민시장실이라고 저희 하단에 있는 그림에 지금 보이실 텐데요. 현재 구축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정보 등을 갖다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민 지능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모한 스마트 건강 서비스의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도 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화인들을 위한 비대면 문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등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행정 강화인데요. 현재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역에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린 뉴딜입니다. 비전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문제와 안경 문제, 안전 문제를 개선한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재생에너지 이용률입니다. 현재 1.7%에 그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주도를 빼놓고는 전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025년까지, 2030년까지 20% 이상 높이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10월 13일 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 가셔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 우리 인천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영화력발전소 폐지를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기후 위기 모범 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소 생산 클러스터라든가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태양광 시설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전거 친환경 조성하는 부분과 친환경차 보급, 바이모델 트램 등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도시 인프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공원, 그다음에 통신선 지중화 추진을 통해서 원도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청정 생태계 도시 전환입니다. 자원순환 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선진국은 더 이상 이런 방식의 자원 매립,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 서구 면적의 10%가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이런 도시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자치구 규모의 쓰레기를 아직도 묻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체계 혁신입니다. 인천시가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모두 집행을 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권 도시숲을 4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뼈아픈 부분입니다. 물관리체계 혁신 부분인데요. 예전에 적수사태도 있었고 올해 짧게 끝났지만은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적도 있고 저희도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청정 해양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바다가 대부분 에너지 생성 기지, 그 다음에 그 공업 기지로 시민들에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근 시도와 협력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갯벌 봉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중구 항동이나 아라뱃길 등을 친수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선도 도시로 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코사이언스 파크를 저희 서구 매립지 인근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친환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산단에 클린 팩토리를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이 어려운 중소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환경부와 협력해서 저탄소 혁신기 설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니요, 세 번째로 바이오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지역형 뉴딜의 핵심인데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까지 생산 규모를 81만 리터로 확대해서 2위와의 격차를 벌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바이오 기업 육성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적으로는 세계 1위의 바이오 약품 생산 기지이긴 한데요. 질적 도약도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용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태동기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규제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해 나갈지 컨설팅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산업기술단지는 지정을 받았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된 바 있는데요. 송도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반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도 차질 없이 구축해서 2025년까지 바이오 전문 인력을 1.5명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인재들도 아마 교육을 받게 될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 있으니까 인천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보관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창상업 기업의 균형 있는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상당 부분 균형 있게 유치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창업 기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지원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바이오 부분에 대한 그 국산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 이하로 낮고, 그러니까 소재 부분 장비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천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아까 말한 창업 기업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랩 센트럴이라는 지원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 산업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연구에서부터 실증 그리고 판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병원과 연계해서 임상이나 그리고 임상과 동시에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뉴딜입니다. 휴먼 뉴딜은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를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사람 투자를 강화해서 결국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로 다가가는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핵심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람 투자를 위해서 평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이제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라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층별 수요별 사람 투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첨단 인재 양성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인공지능 바이오라든가 항공산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과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이 많이 개선은 됐는데요. 지금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의 교실을 모두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평생학습도 모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도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더욱 확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현재 5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가정에서도 교육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근로 환경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700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희가 그러한 간극을 메워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다시서기 지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루원시티 내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를 통해서 세무 상담이라든가 창업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는 인천 이음도 계속적으로 형 규모를 유지하든가 더 확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이 취업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던 창업마을 드림촌에 있어서도 현재 많은 소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기준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복지기준선은 약 1년간 작업을 시민단체와 해왔고요. 저희가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강화된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을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선언적 기준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시행 과제까지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 세타, 그리고 인천에서 특화된 육아지원 프로그램인 아이사랑 꼼터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강화를 위해서도 IoT를 통한 취약계층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대 효과입니다. 10대 대표 과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표 과제 선정은 아마 유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뽑아놓고 봐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총 5개 과제가 들어갔습니다. 1위가 수도권 매립지였고 3위가 원도심 생활 개선 등등 환경에 대한 정말 개선 요구가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는 저희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것들이 2위에 아까 스마트 통합 플랫폼이 들어갔고요. 10위에 지금 영종의 실증을 작년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님도 오셨었죠. 그래서 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10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바이오 뉴딜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뽑아준 과제이니만큼 저희가 다른 과제보다 조금 더 열심히 챙기고 시민들에게도 그 중간중간 경과와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대통령님과 시장님께서 스마트 도시 전략회의를 인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결국 송도에 처음 오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한 이후에 첫 행보를 송도를 선택하셨다는 것도 꽤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 수용성이 함께가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시민의 수용성을 강조한 바 있고 스마트 도시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의 선도 사례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시의 모델을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분야별로는 생략을 하고요. 2025년까지 21만 개, 연간 4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천형 뉴딜을 앞으로 3년간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산업도시, 회색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중심의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도시로 바꾸겠다. 그리고 조금 약간 노골적이기도 한데요. 그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저임금 일자리에서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두터운 사회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비전을 잡았습니다. 예, 하여튼 장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현 정책기획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거의 저스트하게 30분을 맞추셨는데 혹시 그 온라인 질문 있으시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개 정도만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화면을 이거 보느라 제가 이 화면을 잘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만 고르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랩인랩 궁금해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목표를 2025년까지 30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시가 공모를 통해서 아마 군구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작년에 영종도의 MOD 실증할 때 시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체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사무실에 갇혀서 또 시민들 얘기를 못 듣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든 모든 시의 시민 참여 그 스마트 시티 사업에 리빙랩 요소를 아마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보다가요 이따 토론 시간 때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박재현 기획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남호기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6위의 강국입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조업은 이 물건만 잘 만들면 이 문화나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기 굉장히 좀 수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장소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죠. 이렇게 제조 성장을 견인하던 우리나라 제조업이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갖고 제조 성장이 하락이 됩니다. 하락이 되면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 신흥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독 중국과 동남아의 한두 개가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계 제조 부가가치의 세계 변동상을 보면 90년도에는 주로 유럽이 많은 부분에 제조의 부가가치를 냈는데 2015년도에 오면 주로 이 제조 가치가 아시아로 가게 되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동 인력이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했을 때의 이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숙박, 음식업이라든가 자영업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평가를 해봤는데 141개국 중에서 우리가 13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보니까 주로 정부에 대한 규제, 교육, 특히나 노동 부분에서는 후진국의 지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규제 부분이라든가 인력의 다양성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제조만 좀 포커스를 봤더니 제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지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 제조에 기반이 있는가. 우리나라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조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21위예요.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조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제조 디지털 혁신과 인적 자산을 굉장히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 기본이 있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 두 개 기관뿐만 아니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각 국가가 디지털 비즈니스, 즉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용이한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42개 중에서 이 중간 이하인 24위를 했습니다. 뭐 지적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 부분들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부가가치가 제조에서 나는지를 아이폰 4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4는 애플이 개발을 하고 각국의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중국의 팍스콘에서 생산을 합니다. 정작 생산하는 중국의 팍스콘의 부가가치는 6달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개발하는 애플이 한 70%를 가져가고 또 많은 부분들이 유통 부분에서 일어나죠. 이거를 그대로 가치 사슬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어디에 나는가를 보면 그림표와 마찬가지로 제조가 제일 적게 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일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일 곡선 안에서의 제조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나 하면 대체로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스마트 ITC를 이용을 해갖고 제조의 그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접점에 있는 부분들에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을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그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이 일어나는데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이 제조도 이제는 소비재 산업의 플랫폼처럼 제조 플랫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에 4가지 전략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WEF에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제조 장비에다가 IoT를 연결을 해갖고 데이터가 모아지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갖고 분석을 해서 제조의 코스트를 낮추든지 프로덕티비티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 지식들을 세계의 공장과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EF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선봉대라는 의미에서 등대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는 영역은 주로 공장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내부는 주로 품질, 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MES, 유지 보수 등에 사용이 되고요. 외부 쪽에서는 공급망까지 확장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6개의 등대 공장이 선정이 되고 결과를 보니까 공장 내에 있는 프로덕티비티는 꽤 성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는 부분들이 공급망까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어서 다음 2000년도에 28개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징이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이 한 50%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갖고 제조 혁신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중국 공장의 그 절반 이상이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해갖고 제조 허브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쪽의 기술을 공급망에 확장한 사례를 보면 스페인의 램페라고 하는 국철 회사가 시멘스의 도움을 받아갖고 부품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면서 소비자인데 정시에 도착한다는 신뢰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비행기와 못할 이유가 없다 해서 비행기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마켓 셰어가 20% 있던 부분들을 60%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운영 모델에서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포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돈 버는 모델까지 가서 수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스마트 팩토리 말고도 우리가 그 각국의 그 제조 허브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디트로이트의 모빌리티 실리콘 70억 불의 부가가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 기술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증강현실이라든지 협력 로봇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3D 프린트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 인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 기술을 이용해 갖고 50억 불의 부가가치를 얻었고요.
중국 부분들은 강동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순환 경제를 이용해갖고 그림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형 아이폰을 로봇가 분해를 해서 그 부품을 재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뿐만 아니고 서비스까지도 이제는 확장을 해보자고 해서 예를 들면 잔디어 같은 회사들은 트랙터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갖고 센서에서 땅의 습도를 체크를 해서 급수 시기를 알려준다든지 내지는 어느 시점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해야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영국에 있는 롤스로이드는 비행기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항로로 날씨라든가 바람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항로로 가는 게 연료비가 가장 다운될 수 있나.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과 세이브된 연료비를 서로 쉐어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전략 중에 하나가 고객 경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언컨택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고객 경험을 시도를 하죠. 그리고 구매 결정의 70% 정도를 좌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프라인의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까지 기존에 해왔던 원조 비대면 기업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그다음에 자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의 잠재력을 백분 발휘했어요. 그리고 덤으로 물류 경험이라는 로봇이라든지 새벽 총알 배송을 통해서 커스터마의 옴니 채널을 완성을 한 거죠. 자, 고객 맞춤화 부분들도 맞춤화 생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젊은 층의 그 소비 취향은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7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 먹고 백화점에서는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산다 해서 편복적으로 매경에서는 편백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디다스가 주문용 운동화를 만들고 있는 로봇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할리 데이비스의 까다로운 고객이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옵션을 장착을 했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주문을 받아갖고 6시간 이내에 실질적으로 델리버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하이 자동차의 그룹인 막수스는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갖고 설계를 하고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하고 짧은 시간에 커스터마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팬 부분입니다. 이 선진국은 자기네들의 원천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매해 0.7% 이상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일자리를 다 가져갔다. 부의 불균등이 일어났고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해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 탈세계화가 진행이 글로벌 금융 이후에 쭉 무역이 정체가 되는 거죠. 이게 꼭 이런 앞에 있는 이유뿐만 아니고 중국이 가행 공고한 부분들을 또 한 몫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GVC에 대한 걸 보니까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중간재를 수입하는 나라들입니다. 중국하고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중국의 중간재에 경직된 공급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 어느 산업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유럽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 일본, 한국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산업별로는 기계, 자동차, 통신 장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이후에는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리쇼링을 할 겁니다. 자국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이 본국으로 와라. 그래서 이거 리쇼링하는 큰 이유는 이 소비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맞춤화 생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R&D와 제조가 근접해야만이 제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죠. 그리고 디지털화가
강하게 추진이 되고 이름으로 인해 갖고 실질적으로 세계의 무역 양들은 4조 달러만큼 감소가 되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가 됨으로 인해 갖고 실질적으로 또 그 무역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인해 갖고 4.7조 달러만큼 무역량이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리쇼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국의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간 기업 공장들이 다시 리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될 경우에 한국이 기회인가 기회가 아닌가를 보면 미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M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노란 부분 제조가 번성이 되고 제조가 혁신이 일어나려 그러면 노란 부분에 이야기하는 원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왼쪽 부분의 파란 부분들은 이게 양산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천 기술이 있지만 양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같이 해서 한국이 첨단 산업의 제조 허브로 했으면 좋겠다. 그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교수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직접 수출하는 게 25%지만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가 40% 되기 때문에 큰 소비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플랫폼 비즈니스, 제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소비재를 상대로 해갖고 플랫폼들이 수익률도 좋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디지털 파괴자가 누군가 하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보게 되면 성장하는 궤적을 나타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헌책을 전자상거래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월마트의 시장을 잠식하고 백화점을 잠식하면서 59개의 회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나라의 타다 부분들도 버스와 택시의 중간 고객을 상대로 해갖고 그런 궤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충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제조의 중요성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 산업을 주로 하는 선진국은 매해 0.5%만큼 중산층이 증가하는데 제조업을 하는 인도, 중국, 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매해 6%만큼 증가를 해요. 2030년이 되면 중산층이 88%가 된다는 게 세계. 그래서 제조업이 번성했던 세대는 다음 세대보다 더 잘 삽니다. 이 맥켄지 보고서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음식 배달 서비스업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인해 갖고 플랫폼 노동자가 기하급수로 증가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죠.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노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젊은이들인데 청년들인데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 같은 직업을 권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죠.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할 경우에는 조금 늦게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제조업의 플랫폼 사업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 제조의 기반은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 그런 것들의 곳에 우리 젊은이들의 직업을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미래 먹거리 방향을 B2B 플랫폼으로 잡았어요. 아주 적절한 카카오의 향후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B2B 플랫폼은
굉장히 뭐 결과도 좋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수직 계열화 공정거래 문제 부분도 일부를 해결할 수도 있고 협업 생태계로 하기 때문에 가치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에서 벌써 B2B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뭐 이렇게 뭐 계획 부분이라든가 물류 부분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BMW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인트돼 갖고 실질적으로 차세대 제조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경영자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고객이고 하나는 생태계입니다. 우리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아래 왼쪽에 보면 공급자의 입장이 있는데 이게 우리 현재의 제조의 형태입니다. 뭐냐면 비용 대비 품질이 좋다. 가성비로서 지금 제품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고객에 대한 지식을 탐구를 하고 아마존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태계 혁신 부분들인데 지금 그 애플사의 CEO들의 경영평가를 하는데 스티브 잡슨이 잘했느냐, 팀 쿡이 잘했느냐를 갖고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슨은 2007년에 스마트폰을 만들어 갖고 제품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팀 쿡은 생태계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팀 쿡이 현재의 애플의 경영 실적은 시가총액 1위,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슨이 했을 때보다 혁신 생태계로 인해 갖고 애플의 매출이 발생한 부분이 3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굉장히 제품 혁신보다 생태계 혁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시간이 좀 기업이 그럼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리스킬링, 재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다시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 부분에서 많이 컨텐츠를 갖고 있는 재학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기업들이 디지털 코어인 ERP부터 정비하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중국도 생산의 3대 요소에서 데이터를 추가했고 공식적으로 4대 요소까지 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해 주신 남욱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발표는요,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성규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천형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 스마트시티 성규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귀한 또 자리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우리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인천형 계획 초안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송도에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그러한 날이었죠. 스마트 시티의 관문이자 또 우리나라의 요람인 저희 송도에 처음으로 오셔서 참 많은 격려가 됐고 또 그 자리에서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을 논했던 아주 귀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인천 스마트 시티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인천시의 100% 출자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자체가 출자한 스마트 시티 회사로서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년 차 됐고, 저희가 그 시의 100% 기관으로 되면서 이제 사업 범위도 그 전에 이제
아이페이즈 지역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운영하던 그런 범위에서 이제 인천시 전역을 포함한 그런 사업 범위를 좀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은 한 80여 명 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모델도 기획하고 실제 또 설계도 하고 구축도 하고 운영도 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그 스마트시티의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포괄하는 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그 컨설팅하고 기획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남동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또 뭐 자치구랑 같이 하는 도시 재생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원도심 스마트 도시 담당관하고 진행하고 있는 뭐 아이모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초기부터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좀 해왔고요. 가장 큰 핵심 목적 사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페즈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VIP께서 다녀가셨던 그 센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또 R&D 활동도 하고 있고요. 조율의 개정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 범위가 이제 아이페즈로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인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요.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 기존에 이제 사업의 그 업종별로 이렇게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업종 플러스 해서 분야별로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들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교통, 관광, 미디어, 또 스마트 빌딩 에너지, 또 지능형 도시 기반 시설, 또 요즘 이제 국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혁신 사업이라든지 실증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국가 공공기관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혹시 이제 그러면은 뭐 시에 출자한 회사가 이제 인천시 전체의 모든 사업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그 하시던 비즈니스들은 이제 하시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보다 좀 지능화하고 스마트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링을 더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인천에 우리 그 스마트 또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드는 것도 저희 회사의 또 중요한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짧게 이제 언급을 하고 드리자면 그 목적은 어쨌든 그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도시 공간 창출과 미래 도시 공동체 실현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연세대학교 김갑선 교수님께서 정하신데요. 참조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공유 경제가 어우러지는 그런 4차 산업의 미래 기술을 담는 그릇이다,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안에 그런 모든 기술들이 다 적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저희 송도에 G타워 4층에 있는 스마트 시티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스마트 시티의 그 송구 도시인 우리 송도에서 한 발 앞선 그런 스마트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요. 국토부 장관께서도 오셔서 앞으로 스마트 시장에 대한 미래와 전략 그리고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듣기로는 2025년까지 해서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분야가 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60% 이상 체감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사실 고령화가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죠. 특히 원도심 쪽에. 그리고 이제 원도심 쪽에 그 기반 시설들이 많이 노화되어 있고 또 신도시하고 격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재해, 화재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큰 이제 앙카 기업들이 원도심에서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갔고
영세업들이 좀 많이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바이오라든지 이 IT라든지 뭐 이런 미래 사업들은 아이패드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입지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또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어요. 공항하고 매우 가깝고 또 수도권과 연결되는 그런 이제 관문 도시라는 그 장점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추진함에 있어서 IT를 단순한 어떤 IT의 백화점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원도심 문제와 균형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을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많이 앞서 나오고 있다는 말을 좀 듣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의 그 확고한 그 의지와 추진력이 사실 스마트 시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저희 인천은 스마트 시티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비전은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도시 스마트 인천이다. 이렇게 비전이 정립되어 있고 그 목표로는 디지털 혁신 도시, 균형 발전 도시, 안심 도시, 그리고 열린 도시, 경제 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시민 차감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 플랫폼의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 참여,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 발전과 혁신 인프라, 그리고 이제 도시 경쟁력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텐데요. 결국은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는 이 도시 플랫폼 기반의 서스테이너블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체계가 완성이 되고 혁신산업단지라든지 신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도시 재생, 관광 이런 콘텐츠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물려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 인천의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고요. 조직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패드 지역은 아이패드 지역을 전담한 스마트 도시과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의 스마트 관제 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또 주차 문제라든지 또 이런 이제 안전체해 문제라든지 도로 침하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원도심 쪽은 스마트 도시 담당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또 원도심과 잘 협조해서 원도심과 신도심과 협조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정책관실의 이제 산업진흥과 등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남동 스마트 산단이라든지 또 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터 혁신 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반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조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외부의 전문 인력들을 많이 보강을 했고 관련된 가버넌스가 만들어져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활발하게 이러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정책에 입안하고 있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 또 테크노파크 관광공사 인천연구원 같은 이런 이제 산하기관 시설공단 같이 이렇게 산하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인천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신도심형 스마트 시티 사업인데요. 이제 아이패드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이미 아시다시피 VRP께서 다녀가셨고 그 핵심의 내용은 송도, 영종, 청라가 이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영동, 청라, 송도가 이제 각 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송도에 있는 그 G타워 안에 그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방범, 방제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시설들을 원격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AI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관제센터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센터는 만들어진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그 사이에 한 2만여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왜 해외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보고 돌아가셔서 주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마케팅 센터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귀빈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 센터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리셔서 또 내륙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지자체의 스마트 현황도 살펴보는 그런 이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마트 산단 센터도 이제 별도로 또 구현이 될 텐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제 이 통합관제센터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 관제 플랫폼이 뭐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OS 같은 건데요. 도시의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 플랫폼에서 처리를 해서 서비스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핵심 코어 엔진이 될 텐데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인천시에 공유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품화해서 좀 해외에도 좀 팔고 있고 또 국내 타 지자체에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판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자체적으로 또 하드웨어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플랫폼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되겠는데요.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친환경 이런 그 냉각 시스템을 채용한 그러한 GDC 인증을 받은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 데이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요 내용이 인천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도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들을 모으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 관련된 플랫폼을 별도로 이제 구축을 좀 했고 우리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데이터 혁신 담당관 시절에 그 기반을 만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기반으로 해서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된 그 운영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느 세션에서 제가 다른 데서 발표를 했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마트 도시 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시의 이 지적 데이터를 이제 3차원 GIS 데이터로 구축을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이제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실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남동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단공하고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이 이제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산자부에 제안을 할 때 인천은 이제 특장점으로 스마트 시티형 산단을 하겠다. 아까 보셨던 그런 센터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제안이 됐고 그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이제 물류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센터 크게 이제 세 개의 축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통합 관제 센터가 이제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IoT 센서들의 데이터도
처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또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실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1차 사업이 끝나고 또 내년도까지, 내후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여기에 이제 이 소부장 기업들이라든지 또 남동산달에 있는 다양한 이제 기업들의 그 제조 데이터들도 같이 모아서 이 데이터들을 실제 제조 경쟁력에 필요한 데이터로 승화시켜서 서비스하는 그런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남동 스마트 산다는 산업재 그리고 안전, 교통 그리고 제조, 물류까지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정말 신도시 수준의 미래형 산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인천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아이패즈 주관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 송도내에 있는 그 투마로우시티라고 하는 건물이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걸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테크노파크하고 뭐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스타트업들을 위한 이제 혁신적인 공간으로 지금 미뉴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부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혁신 플랫폼들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실증 센터라든지 또 이런 그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중기벤처부의 국가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조감도가 되겠는데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실증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구와 같이 협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구에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부평구가 그런 면에서 좀 일찍 좀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제안 작업을 좀 했고, 지금 현재 스마트 로봇을 비롯한 이제 1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을 수 있는 리빙랩을 같이 운영을 해서 정말 그 군구 단위에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도출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부평의 그 11번가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굴포초를 복귀하는데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하고 또 문화 콘텐츠까지 살려내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스마트 재생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 사업입니다. 관광은 사실 인천에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 개항장은 우리나라의 구한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스마트 관광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인천이 1호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그다음에 기술들 지금 현재 지금 착수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계 작업들을 하고 이제 서비스의 정의를 위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그 앞선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재미거리, 볼거리를 IT와 오프라인이 잘 섞인 그러한 이제 이 사업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의 본청의 관광진흥과 저 옷하고요 재생 콘텐츠과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수요 대응 체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모드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역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스마트 챌린지 과제로 해서 수주를 해서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종도에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이제 끝낸 상황이고, 현대자동차가
이 주 컨소시엄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보다 이제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류장이나 이런 이제 버스 이 타는 곳을 다이나믹한 그 라우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곳으로 차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속속 들어가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날 그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렸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영종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도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도심, 그리고 이제 산단 지역까지 확대해서 이 모빌리티를 이용한 교통체계 개선에도 크게 이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각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니즈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인천 스마트 대표로 와서 이렇게 쭉 진행된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인천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인천에 맞는 스마트시티는 과연 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가장 기반은 지능형 SOC 인프라 부분에 대한 스마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 안전, 상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고 지능화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드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들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 기반이 되되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와 결국은 이 데이터를 기반 서비스가 시민한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인천의 특징을 보면 크게 그 도서 지역이 있고요. 인천은 특히 그 해안선이 가장 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을 포함한 이런 도서 지역들, 그다음에 아까 남동 스마트 산단 같은 이런 국가 산단도 주안도 있고요. 또 일반 산업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단지형 스마트 시티가 또 필요하고, 또 아이패드 같이 매립을 한 도시에다가 완전히 새로워진 도시에 맞는 또 이런 또 스마트 시티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평같이 원도심에 또 필요한 플랫폼도 또 따로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좀 특징이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도 있지만 이런 관광 사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각종 이런 공원들, 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신도시는 신도시에서 자꾸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적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원도심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산단은 산업재해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단형 스마트시티가 또 별도로 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도서 지역은 저희가 이제 무의도에서 작년에 이제 그 연입교가 생기면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그걸 좀 확대를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기반 인프라들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들을 이제 추가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플랫폼과 다른 서비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획일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에 맞는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다 엮여서 그리고 이제 재난 안전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이쪽 그 플랫폼하고 원도심 플랫폼하고 이쪽 도시 신도심 플랫폼하고 좀 별개로 놀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통합하고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초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사람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천형 스마트 시티의 추진 전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체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거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다 같이 부서의 경계 없애고 또 기관 간의 경계도 없애고 한 몸이 돼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칩니다. 네. 질문.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펼쳐나갈 사업과 또 우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천의 디지털 전략,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시티 사업,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들었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뭐 바람이라 그럴까요? 당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실행기관으로서 이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관료 체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서 체질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또한 이 제3섹터에 있는 기업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그리고 스마트 관광 등 국책 사업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많은 국책 사업을 수행을 하고 계신데 국책 사업만 쫓아다니다 보면 단발성인 조각조각 사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책 사업은 마중물로서의 역할에 그친다는 것을 고민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을 참여시켜 협력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와 경쟁이 아닌 상생의 자세를 견지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고유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선단을 이끄는 플래그십의 선장의 역할을 고민하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욱이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라이트하우스 등대 공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EU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전략 중에 라이트하우스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경과 처지가 비슷한 3개, 4개 도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한 개 라이트하우스 도시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나머지 도시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이 주요 산업인 베니스, 플로렌스, 나폴리가 한 팀이 되고, 그다음 기술 개발은 베니스나 나폴리에서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이 3개 내지 4개 도시가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개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개발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EU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국가의 도시가 묶일 수도 있지만 국경을 초월한 도시들이 묶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에도 아마 적용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서구, 미추홀구 등 환경과 고민이 비슷한 서너 개의 구를 묶고 그 중에 하나의 구를 테스트 베드로 하여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데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가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경제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금융허브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주민들이 실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는데,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형 뉴딜, 국가의 한국형 뉴딜과 궤를 맞추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여서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잘 나가는 세계적 스마트시티 치고 이니셔티브 내지는 슬로건이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조금 슬로건이라 그럴까 비전 제시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 현재 1.7%에서 22%까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그리고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적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바람직한 그런 정책 제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의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 상황을 디지털화해서 쓰레기통이 꽉 차면 그때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하면 청소차 운행을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스마트화하면 물 뿌리기를 최적화함으로써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수돗물 사용을 줄이면 따라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에너지 절감, 카본 뉴트럴, 스마트시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에너지 정책이나 아니면 스마트 도시 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 부서 간의 이 업무 협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건 스마트 도시과나 에너지 정책과에서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정도의 레벨이나 아니면 정책기획관 정도의 실에서 거기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사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악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모니터링하여 피드백하여서 개선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가버넌스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다시 유럽의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의 가버넌스 모델은 Public Private Research Institute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파트는 EU 및 국가, 지방 정부가 되고요. 전체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가장 중요한 펀드를 제공합니다. 프라이빗 파트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업으로 구성되고 연구기관은 주로 이제 지역의 대학이 중심이 되어 있어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공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퍼블릭 파트는 오늘 대통령님의 아마 내년도 예산 관련 시전 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밝힌 바와 있지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의 사업을 지방정부, 지역과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였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지역이 주도하는 그런 지방정부와 지역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기구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파트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기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협의회도 있고 스마트 도시 사업협의회도 있습니다. 저희 시 기구에 보면. 그런데 그 의결 과정을 보게 되면 한 40분간 해야 되는 사업 발표하고 그냥 거기서 거수기 역할,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수기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 참여 부분은 인천시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대토론회, 그죠? 그런 것도 하고 시민참여단, 스스로 해결단, 구해가면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여서 주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 것은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시민 참여단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발성 사업이 끝나면 유야무야해지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뭐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게 끝나고 나면 만들어졌던 그런 스스로 해결단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런 주민 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에 내지는 지역에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걸 구청이나 시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은 이론적 배경과 전문적인 지식을 공급하고 사업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학과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연구원이 팅크탱크가 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지현 박사님이 혼자 독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좀 확대해가지고 정말로 지역의 띵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문제의 기술적 해결 외에도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인문사회, 경제 분야의 교수들은 국가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SCI 논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질 않습니다. 그죠?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의 추계 세미나가 지역에서 발굴한 주제에 대하여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연구하고 지역에서 잉태된 기술로 주민이 실감하고 도시 운영비를 감축하는 그런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되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현철 교수님께서는 공공의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SH공사 김성희 박사님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성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발제해 주신 말씀 듣고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천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우리 정책관님, 인천형 뉴딜뿐만 아니라 뉴딜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한 것 같고요. 인천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 내지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책임을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 스마트시티를 발제해 주신 우리 이제 송기욱 대표님 통합관제센터는 저도 이제 한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거의 전국 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통합관제센터의 뭐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면들, 그 다음에 인천 스마트시티의 설립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선도적으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영도 하고 또 자생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셔가지고 지금 수출도 하고 하는 것들 사실 거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의 그 개발공사들이 지금 내부 말고 해외 사업을 계획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LH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외의 뭐 신도시 건설부터 시작해서 해외 여러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해외로의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해외로의 수출 뭐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이제 남호희 교수님이 그 중요하신 키워드 너무 공감 가는 키워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공감이 가고요. 특히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너무 공감이 가는 주제였고요. 저가 학위 논문을 서플라이 체인을 썼는데 다시 여기서 공부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제품의 혁신이 아니라 생태계 혁신이다라고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이 스마트 시티하고 결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발제 세 분 그 발제를 듣고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이패즈를 중심으로 한 그 인천은 너무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 뭐 송도, 청라, 영종으로 대표되는 이 아이패즈의 그 정보통신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 입주민들 역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원이 한 1,4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송도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송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1,400명 중에 제가 알기로 2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송도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무 훌륭한 인프라가 지금도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욱더 알려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송도를 보면 송도의 그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 시민 참여의 의지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구역의 동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대학이 있는 데가 거의 유일무이한 동네가 역시 송도다. 그래서 이 대학이 있다는 얘기는 도시가 젊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도 SH공사에서 그 도시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잘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주택도시구서 1,400명 중에 송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패즈를 중심으로 한 그 신도시의 인프라라면 결국 또 중요한 게 구도심의 활성화가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지자체나 뭐 개발공사 다 지금 구도심의 활성화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도심의 그 활성화가 중요한 그 아젠다는 맞긴 한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스마트 시티 서비스 관련 연구를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필요하냐 이런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너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뭐 교통이다, 안전이다, 큰 도메인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귀결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거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사실 그 잘 아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이제 마곡 지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의
컨셉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 사업 진행률이 전체 한 80% 이상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입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곡을 그 개발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컨셉이 마곡 지구의 특성을 좀 그 가미할 수 있는, 마곡 지구가 R&D 중심이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를 뭐 중요시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도시고, 그래서 이런 컨셉 위주로 그 마곡 스마트 시티의 방향을 설정했듯이 사실 구도심도 좀 더 깊이 있는 그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구도심에 거주하는 그 대다수의 이제 시민들이 뭐랄까요, 좀 약간 그 저소득층도 많이 거주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당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모델은 입주민들의 정말 그 다가설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그 인천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는 거의 선도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여러 협의체들이 이런 그 인천 스마트 시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신 이제 연세대학교 유은정 교수님께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4시 50분이니까 5시에 끝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발표해 주신 그 세 분의 그 발표를 듣다 보니 아주 제가 그 인천에 대해서, 인천의 스마트 시티는 뭐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들어왔지만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인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그 저희 이렇게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천이 왜 이렇게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지를 제 평소 지론에다가 넣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 이렇게 여러 수십 군데의 한국의 지자체 해외 포함해서 쭉 보다 보니 잘 되려면, 스마트 시티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 특화. 그 지역의 이슈를 해야지 여수의 이슈를 가지고 여의도 가서 얘기하고 또 여의도만큼 여수가 잘 될 필요도 없고, 그 지역의 특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맥락이 있어야 되고, 일전에 UCT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에서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UCT가 아니고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잘 사용될 수 있게끔 되는 거, 그게 서비스로 되고 시민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이나,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주도. 그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요. 제가 맨날 스마트 시티 성공의 1, 2, 3이라고 그러는데, 지역 특화, 데이터, 시민. 중요도는 뒤로 갈수록 높은 거죠. 시민, 데이터, 지역 특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 있어서 인천이 아주 좋은 레퍼런스 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이 세 가지를 잘 오가나이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인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천 스마트 시티 주식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왜 확인했냐면 대단한 공모 사업 중에 하나였던 2020년도에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든가 스마트 관광 사업, 저도 전부 심사도 했고 가서 다 봤습니다. 실제 사이트도 다 구경했고 제안서도 다 봤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디자인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하셨고 실행력 있게 구성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런 플랫폼이나 도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인천 스마트 시티 주식회사에서 많은 노하우가 그동안 쌓여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되는 부분이 아까 뭐 인천관광공사 마이스라든가 인천연구원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테크노파크, 뭐 도시공사 시설공단 다 있기 때문에 인천 특화의 그 내용을 고민해 줄 수 있는 여러 파트들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략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디지털 뉴딜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체로 그 VMS 통합강제 구축하셨다고 했지만 시군구 레벨을 한꺼번에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연계하려는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인천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도 단지 뭐 재물포 뭐 이런 거 그냥 스마트 관광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문체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플랫폼 전략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챌린지도 마찬가지 수용답형 교통 아이모드로 잘 한 거고, 오늘 알게 됐지만 바이오 데이터라든가 스마트 산단 이런 것들이 전부 요소의 중요한 뉴딜의 스팟들의 그 데이터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이 도시 CD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칩 데이터 오피서의 역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시장님일 수도 있고 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데이터 혁신 담당관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의 체제를 잘 정비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인프라를 잘 확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민인데, 그거를 리빙랩을 상당히 여러 가지 기재를 활용해서 1000명 이상을 온오프로 계속 상시적으로 돌리고 계시고, 또 그런 거에 저희 뭐 연대의 뭐 송도 쪽이나 인천대나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같이 하셔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슈를 잘 할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재가 확보됐다고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웰 디자인드된 그런 그 스마트 시티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장님 그런 생각하신다는 게 되게 좋은데, 뭐냐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수용성을 키워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탑 매니지먼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수용성에 오리엔티드된 스마트 시티 전략을 해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게 항상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맨날 설파하는 건데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시민의 수용성이라는 거는 결국 시민의 수준, 그 시민은 저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도 있지만 여기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자료의 내용 중에서 상당히 미래산업, 뉴딜, 아주 팬시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인천하면 인천의 어두운 면이 사실은 뭐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뭐 공단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주 환경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 이 산단이 얼마나 발전을 해나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일 뿐 아니라 일지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거기서 요번에 한국판 뉴딜의 2대 테마를 잡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인천이 잘하시고 계신 디지털 뉴딜, 두 번째 뭐냐면 산단 대개조였습니다. 근데 그 산단 대개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까 인천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 그랬는데 스마트 시티형 산단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뭐 그걸로 관제, 물류, 에너지 모든 것들 잘 하실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아까 남우기 교수님도 일부 말씀하셨었는데 리스킬링, 그 인력들,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AI 들어온다고 높은 수준의 인력으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인력들이 산단 내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지, 또 그런 인력들이 그렇게 유지 발전되면서 어떻게 하면 인천이 좋아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이 같이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야만 지속성 있는 그런 그 발전 전략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쪽에 잠깐 보다 보니 맥킨지에서 예측을 했는데, 보통 일자리 예측을 할 때 2030년 정도를 타깃으로 하더라고요. 2045년이 저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특이점, 싱귤러리티가 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그거의 15년 전 정도를 실현적인 예측으로 보통 타깃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 정도 예측을 하는데, 2030년 예측을 볼 때 한국이 2030년쯤 되면은 정규직 일자리 660만 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5세에서 55세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늙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아까 얘기 나왔던 긱 노동자, 좋은 시장에 진입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산업의 근간인 제조 잘 가지고 있고, 또 인천이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아까 4가지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셨죠. 원도심, 신도심, 산업단지, 도서. 그 4가지 중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스마트 시티하고 잘 접목시켜서 미래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인력들, 그다음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해주시면 이런 모델이 아까 라이트하우스 얘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다른 곳들에서도 벤치마크 하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미 한 80%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을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고민을 해서 전략을 넣어서 활용하면 좋은 디자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들으면 꾸지람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잘 그 지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올해로 14년째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생방송 진행한 건 처음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자잘한 실수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뭐 꼭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사를 먼저 해버렸네. 예, 아까 이윤정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천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는 이미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유시경 과장께서 IP에서에 계실 때부터 이렇게 회사 설계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선을 만들어서 제가 그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그 아까 강혜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넌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정보 자원들도 많고 여러 그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스마트시티가 이제 추진돼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를 잘 꿰 수 있는 잘 꿰고 조직적으로나 사람 개개인이나 기술이나 자원들을 잘 꿰 수 있고 또 실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과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인천의 전체를 꿰뚫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원들을 모아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성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버넌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서울시가 이제 그렇게 좀 사실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ITA EA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때 보면 모든 가버넌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들을 추진하고 있는 현업 부서들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나 기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지만 실제 정보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그게 올드한 기술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앞서간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중복된 기술일 수도 있고 중복된 자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레파지토리를 갖고 있다가 늘 관리하고 체크하고 조정해주고 그래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도 퀄리티를 높이고 제대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이 저는 이제 인천에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어떤 이제 IT 측면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CIO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쪽에 센서나 이런 CCTV 같은 이런 이제 시설들 센서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 데이터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그런 자원들도 좀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CIO 개념 또는 뭐 IT 기획관 개념 뭐 이런 부분들이 시가 좀 만들어진다면 아까 강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평상시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시간이 지금 5시를 이제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바쁜 가운데도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